누나, 엄마 보고 싶어. 서준이가 40도 고열에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11살 서유는 동생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며 손이 얼어붙었어요. 약국까지 뛰어갔습니다. 카운터에 낡은 카드를 내밀었죠. 해열제 주세요. 빨리요. 약사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는 순간 이상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삐삐. 약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이 카드. 10분 뒤 골목길이 검은 벤츠오대로 가득 찼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약국으로 몰려들었죠. 그리고 백발의 노부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방금 이 카드 누가 썼습니까? 떨고 있는 서윤의 손에서 카드를 가져가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유품에서 발견한 이 카드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1년 전 엄마가 남긴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카드를 쓰면 반드시 찾아온다. 할머니는 서윤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아이야, 미영이가, 내 엄마가 어디 있니?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아니, 엄마 이름은 미영인데 왜 다른 이름을 부르시는 걸까요? 갑자기 정장 입은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아이들을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유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반지하 방에서 서준이를 간호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최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계속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안녕하세요. 눈물 사연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마음을 담아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을 향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VIP 병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준이는 의료진 5명에게 둘러싸여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몇 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폐렴 직전이었어요. 할머니는 서준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유는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200원짜리 빵 하나를 동생과 나눠 먹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병원에 있다니. 그때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있어? 그 애들 어디 있냐고. 친척 아줌마였어요. 1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후 서윤과 서준이를 맡았던 이수진 아줌마. 아줌마는 병실 문을 벌컥 열더니 할머니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큰 소리로 외쳤죠. 내 돈 2천만 원 내놔. 1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낸 값이야.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줌마는 기세등등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뭐긴 뭐야. 애들 보호자도 아니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데려가려고? 법적으로 나한테 양육비 청구할 권리 있어.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정장 남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복도로 나간 정장 남자는 전화를 몇 통 했고 10분 뒤 경찰과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아줌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즉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줌마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년 동안 맞고 굶고
욕먹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밤이 되자 할머니는 서윤과 서준이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어요. 높은 담장과 철문을 지나자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의 입이 벌어졌어요. 분수가 있었고 정원에는 조명이 반짝였으며 저택은 궁전처럼 웅장했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단다. 집사 아주머니가 나와 두 아이를 안내했어요. 방은 서윤이 평생 살았던 반지하 집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침대는 푹신했고 옷장에는 새 옷들이 가득했어요. 서준이는 침대에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우리 꿈꾸는 거 맞지? 저녁 식사는 더 놀라웠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어요. 서윤과 서준이는 난생 처음 배불리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이가 먹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식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서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사이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서윤은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잖아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영이는 내 딸이었어. 너희의 엄마이자 내 하나뿐인 딸. 서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였다고 했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저 두 아이만 있다고. 그럼 왜 우리를 찾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할머니의 잘못이란다. 그날 밤 서윤은 엄마가 남긴 물건들을 꺼내봤어요. 낡은 지갑, 퇴색한 사진 몇 장, 그리고 그 카드. 카드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시에만 사용할 것.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카드를 쓰면 할머니가 온다는 것을. 하지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너무 컸고 할머니는 너무 슬퍼 보였으며 엄마가 남긴 비밀은 너무 많았어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창문을 열고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분수에 반사되어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어요. 정원사 아저씨들이 꽃을 다듬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죠. 1년 전 반지하 방 창문으로 보이던 건 시커먼 벽과 쓰레기통뿐이었는데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오늘부터 새 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준비는 다 돼 있단다. 서준이는 토스트를 우물우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새 학교, 새 친구들, 새 삶.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저택 곳곳을 구경시켜줬어요. 1층 거실은 샹들리에가 3개나 걸려 있었고 소파는 20명도 넉넉히 앉을 만큼 컸습니다. 2층에는 도서관 같은 서재가 있었고 3층에는 피아노가 놓인 음악실도 있었어요. 지하에는 수영장과 헬스장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감탄하며 말했죠. 와, 여기 진짜 우리 집이에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 집이란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서윤을 다시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장 뒤 비밀 공간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그 중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아기 옷, 신발, 사진첩. 모두 엄마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었어요. 미영이는 이 집에서 태어났단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방에서 살았지. 사진첩을 넘기자 어린 엄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학교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든 모습,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 서 있었을 누군가의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희 아버지였단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는 평생 아빠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는 없어라고만 말했죠.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0년 전 미영이는 가난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 할머니는 반대했지. 그 남자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우리 집안과는 너무 달랐거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고집이 세서 집을 나갔어. 할머니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고 그렇게 20년이 흘렀단다. 서유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엄마는 할머니와 싸워서 집을 나갔고 평생 연락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미영이가 떠난 후 소식이 끊겼어. 그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과거, 할머니와의 갈등, 사라진 아빠. 모든 게 미스터리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왜 그 카드를 20년 동안 쓰지 않았을까요? 가난했고 힘들었고 병들었는데도 말이에요. 혹시 할머니를 미워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며칠 후 서윤과 서준이는 새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교복은 새 것이었고 가방도 새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쟤들 전학생이래. 재벌 손주래. 진짜? 어느 집안인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 손주라는 소문은 금방 퍼졌고 아이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서유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준이는 남자아이들 무리에 끼려고 노력했지만 다들 어색하게 피했어요.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학교 애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봐요. 할머니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보렴.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됐어요. 일주일 후 서준이는 급식실에서 한 남학생과 다퉜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 엄마 가출녀 맞지? 할머니한테 버림받아서 도망갔다며? 서준이는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책상이 넘어지고 급식판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선생님들이 달려왔고 서준이는 교무실로 끌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학교로 달려왔어요. 교장실에서 사과를 했고 서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서준이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게 산 거잖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준이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엄마 미영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고집부렸어. 이제 내 아이들마저 힘들어하고 있구나. 서유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도 엄마만큼 아파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과연 이 가족에게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윤과 서준이는 여전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두 남매를 재벌 손주라고 부르며 거리를 뒀고 선생님들조차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서윤은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 숨어 지냈고 서준이는 운동장 구석에서 혼자 공을 찼어요. 할머니는 두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주말마다 놀이공원에 데려갔으며 밤마다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의 집에 낯선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2명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조카들이었죠. 거실에 앉은 그들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모님, 갑자기 손주가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따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영이의 아이들이야. 조카 중 한 명인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카들을 바라봤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최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모님, 저희도 20년 넘게 회사 일을 도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에게 모든 걸 넘기시려는 겁니까?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모든 걸 넘긴다고 했나?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어. 조카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서윤은 2층 계단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어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조카들과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그날 밤 서윤은 서준이와 마주 앉아 속삭였습니다. 서준아, 우리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느꼈어. 오늘 온 아저씨들 눈빛 무서웠어. 두 남매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서준이가 같은 반 학생과 또 싸운 겁니다. 이번에는 서준이가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었어요. 체육 시간에 한 아이가 일부러 공을 서준이 얼굴에 던졌고 서준이는 참지 못하고 그 아이를 밀쳤습니다. 그 아이는 넘어지면서 팔이 삐끗했고 결국 보건실로 실려갔어요.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찾아와 항의했고 교장 선생님은 할머니를 불렀어요. 교장실에서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어머니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재벌 손주라고 해서 폭력을 휘둘러도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 팔 다쳤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치료비는 전액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제야 그 어머니는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준이는 뒷좌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백미러로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서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너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저녁 할머니는 회사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서재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십니다.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손주분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할머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서윤은 문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며칠 후 할머니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손주들이 문제 아래 학교에서 폭력 사건 일으켰다며? 역시 가난하게 자란 애들은 달라. 교육이 안 됐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언론에까지 흘러갔어요. 어느 날 아침 인터넷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재벌 회장 손주 학교 폭력 논란. 기사에는 서준이의 이름과 학교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기사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홍보팀을 소집했지만 이미 인터넷에는 악플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역시 가난한 집 애들은 버릇이 없네. 재벌될 자격도 없는 애들. 할머니가 불쌍하다. 저런 애들 데려와서 뭐하나. 서윤은 그 댓글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할머니가 고통받고 있구나. 우리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평온했을 텐데. 그날 밤 서윤은 할머니 방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미영아, 엄마가 너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구나. 엄마가 무능해서. 서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할머니도 우리도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과연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언론 보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어요. 회사 일도 바빴지만 손주들을 향한 비난 여론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서윤과 서준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냈어요. 할머니가 며칠간 휴학하라고 했거든요. 두 남매는 거대한 저택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거나 정원을 산책하거나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원회의실에는 조카 최민호를 포함한 경영진 15명이 모여 있었어요. 안건은 차기 후계 구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모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손주 문제로 회장님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할머니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최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잠시 거리를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내 손주들을 버리라는 소리인가? 최민호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골이나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시면. 할머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회의는 여기까지다. 모두 나가보게.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년 전 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손주들마저 잃게 되는 걸까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비서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회의 도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던 겁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었죠.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상태가 심각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고 이번 발작이 상당히 컸습니다. 서윤과 서준이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가느다랗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가슴, 온몸에 연결된 선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서준이도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어요. 할머니,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때문에 아프신 거잖아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두 남매는 중환자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샜어요. 간호사들이 담요를 가져다 줬지만 아이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어요. 새벽 2시쯤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카 최민호와 그의 형제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의사를 불러 할머니의 상태를 물었고 비서진에게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유 원장 어디 있어?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해. 이사회 긴급 소집 준비해. 회장님이 이러시니 우리가 움직여야지. 서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렇게 중환자실에 계신데 저 사람들은 재산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11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어요.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윤과 서준이는 학교도 집도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머물렀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곁을 지킬 뿐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서윤은 중환자실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기 직전이었어요. 할머니, 저희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알아요.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알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아프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엄마도 없고 이제 할머니밖에 없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할머니의 손등을 적셨어요. 제발 깨어나세요. 우리 이제 겨우 가족이 됐잖아요. 그때 할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간호사를 급히 불렀고 의사가 달려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서윤을 향했어요. 입술이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서준이도 달려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하지만 의사는 곧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 일은 완전히 손을 떼셔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아닌 바로 이 두 아이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사의 경고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는 서재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몇 통 걸고 변호사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윤은 할머니가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두 아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힌 후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단다. 서윤과 서준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회사 일에서 손을 떼기로 했어. 이제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서준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사는요? 그럼 회사는 누가 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건 곧 발표할 거란다. 하지만 그 결정을 회사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특히 조카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태어난 지 사흘 후 언론에 또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재벌 회장 건강 악화로 경영 일선서 물러나나 미혼모 딸이 낳은 손주 등장 후 회사 혼란. 기사들은 악의적이었어요. 마치 서윤과 서준이가 할머니를 병들게 한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더 잔혹했어요. 저런 애들 데려와서 회사 망치네. 할머니 재산만 노리고 나타난 거 아냐? 진짜 손주 맞긴 한 거야? DNA 검사는 했대? 서윤은 그 댓글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DNA 검사? 우리가 진짜 할머니 손주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거야? 그날 밤 서윤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손주가 아니라고 하던데. 할머니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많단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 조카 최민호가 변호사 2명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실에서 할머니와 마주 앉은 그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모님 회사를 위해서라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뭘 명확히 하자는 건가? 최민호는 서류를 할머니 앞에 밀었어요. DNA 검사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미영 이모의 친자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감히 내 손주들을 의심하는 건가? 최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의심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입니다. 회사 주주들도 요구하고 있고 상속 문제를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최민호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검사하지. 서윤은 2층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DNA 검사를 하면 우리가 진짜 손주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건 아니겠지? 엄마는 분명 할머니의 딸이라고 했는데 혹시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걸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서윤과 서준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99.9% 일치. 너희는 내 진짜 손주들이야.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할머니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남았구나. 다음 날 할머니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발표했어요. 회사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대회의실은 주주와 임원들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두 손주 박서윤과 박서준에게 균등 상속합니다.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카들이 벌떡 일어서며 항의했어요. 이모님, 이건 너무합니다. 저희는 20년 넘게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단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재산은 신탁 관리되며 제 동생 최경수를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최경수는 할머니의 친동생으로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들에게도 각각 50억씩 지급하겠네. 그것으로 만족하게. 조카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주주들도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할머니는 서윤과 서준이를 불렀어요. 조용한 방에서 할머니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내 마지막 가족이야. 돈보다 훨씬 소중한.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근데 저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할머니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알아. 할머니도 너희만 있으면 돼.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엄마 미영의 묘지를 찾아갔어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20년 전 너를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고집부렸어. 자존심 때문에 내 손 놓아버렸지. 그게 평생 후회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긴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할머니를 다시 살게 해줬어. 이제 할머니는 너희 아이들을 끝까지 지킬 거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카들은 더 이상 할머니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50억을 받아 물러났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회사는 후견인 최경수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엄마에 대한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재로 서윤을 데려갔습니다. 책장 뒤 비밀 공간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봉투에는 미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20년 전에 썼지만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란다. 할머니는 편지를 서윤에게 건넸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할머니의 후회와 사과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어. 돌아와줘. 제발.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20년 전 미영이가 집을 나간 후 할머니는 이 편지를 수십 번 썼어.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한 번도 보내지 못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사람을 보내 미영이를 찾았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희 엄마가 병으로 많이 약해진 후였단다.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5년 전에요? 그럼 엄마는 할머니가 찾으신 걸 알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지. 하지만 미영이도 고집이 세서 만나주지 않았어. 대신 그때 그 카드를 받았단다. 서윤은 숨이 막혔어요. 그럼 엄마는 할머니를 미워한 건가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워한 게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었어. 엄마도 할머니도 똑같이 고집이 세서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못했지. 그때 할머니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엔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미영이가 1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편지야. 사람을 통해 할머니께 전달하려 했지만 미영이가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전달되지 못했어. 할머니는 봉투를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읽으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서, 뭐라고 적혀 있을지 무서워서 못 열었단다. 서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같이 읽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엄마의 필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 죄송해요.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제 고집 때문이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저는 많이 아파요.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부탁이 있어요. 제가 떠난 후 서윤이와 서준이를 돌봐주세요. 카드는 아이들이 정말 위급할 때 쓰라고 남긴 거예요. 아이들에게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도요. 사랑하는 딸 미영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윤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엄마는 할머니를 사랑했던 거예요. 미워한 게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던 거였죠.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할머니는 서윤, 서준과 함께 엄마의 묘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꽃을 놓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내 아이들이 여기 있어. 할머니가 이제 제대로 돌볼 거야. 서윤도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할머니를 사랑했다는 것도요. 서준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할머니랑 함께 잘 살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엄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갔어요. 엄마가 20년 전 살았던 옛집이었습니다. 지금은 허름한 건물이 되어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기가 미영이가 너희 아빠와 함께 살던 곳이란다. 서윤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작은 슈퍼마켓. 엄마는 이런 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너희를 낳고 너희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을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저희한테 항상 웃으셨어요. 힘들어도 절대 우는 모습 안 보여주셨고요. 할머니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희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할머니보다 훨씬 강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할머니도 너희도 앞으로 나아가야 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서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사진첩을 봤어요.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서윤과 서준이의 사진.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년의 후회를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3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이제 14살이 됐고 서준이도 건강하게 자라 14살 중학생이 되었어요. 두 남매는 새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어요. 후견인 최경수 삼촌이 훌륭하게 회사를 운영했고 오히려 매출은 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정원을 거닐고 함께 요리하고 저녁마다 이야기를 나누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봄이 찾아온 어느 날 할머니는 서윤과 서준이를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엄마 미영의 묘였어요. 비석은 새로 단장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엄마가 좋아하던 장미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비석 앞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밥과 계란말이, 과일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왔어. 아이들이 많이 컸지? 할머니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서윤은 엄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랑 함께 있으니까요. 서준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엄마, 할머니가 매일 엄마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어렸을 때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피아노는 또 얼마나 잘 쳤는지. 할머니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장미꽃잎을 날렸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새들은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마치 엄마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한 곳에 들렀습니다. 고아원이었어요.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이곳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왔고 가끔씩 아이들을 직접 찾아오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서윤과 서준이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줬어요. 공을 차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아이들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 아이들을 보면 제 손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돼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할머니는 서윤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내 엄마가 어렸을 때 쓰던 일기장이야. 서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 몇 권이 들어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어린 엄마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엄마랑 정원에서 꽃을 심었다. 엄마가 나한테 장미는 사랑을 뜻한다고 했다. 나도 엄마를 사랑한다. 서윤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엄마의 어린 시절,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엄마는 내 영웅이야.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할머니도 서윤을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도 미영이를 정말 사랑했단다. 그리고 너희도.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친척 아줌마 이수진이었어요. 3년 전 경찰에 끌려간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할머니와 마주 앉은 아줌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히 아줌마를 바라봤습니다. 아줌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돈만 생각하고. 진짜 미안해요. 서윤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년 전 그 아줌마가 얼마나 무섭고 나빴는지 기억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아줌마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세요.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아줌마에게 건넸습니다. 새로 시작하세요. 이걸로 작은 가게라도 차리고 제대로 사세요. 아줌마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떠난 후 서윤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아줌마를 용서하셨어요? 할머니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너무 힘들단다. 할머니가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 이제는 모두 용서하고 싶어. 서윤은 할머니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그해 여름 서윤은 중학교에서 전교 회장이 됐어요. 서준이는 축구부에서 주전 선수로 뛰며 팀을 지역대회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남매는 더 이상 재벌 손주가 아니라 서윤이, 서준이로 불렸어요.
친구들도 많았고 선생님들도 아꼈으며 학교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사진첩을 봤어요. 엄마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페이지에 새 사진 한 장을 붙였어요. 정원에서 찍은 세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서윤, 서준의 모습.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의 말에 서윤과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엄마가 남긴 그 메모를 액자에 넣어 방에 걸어뒀어요. 이 카드를 쓰면 반드시 찾아온다. 엄마는 20년간 할머니에게 손 내밀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 자식들만큼은 구원받길 원했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는 정말 찾아왔습니다. 늦었지만 마침내 가족이 됐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엄마도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를 용서할 수 있겠니? 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야말로 엄마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린 이미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됐고 남은 건 사랑뿐이었어요. 여러분은 가족에게